이번 시간에 미국 IAU 부동산학과 심영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벌써 이제 연말이 거의 예, 다가오고 있는데 올 한해 부동산 시장도 뭐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예,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 먼저 좀 올 한해 좀 부동산 시장 흐름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예. 최근에는 이제 대출 규제로 인한 부분하고 이제 상승의 피로감이라고 볼 수 있죠. 6, 7, 8월 달에 사실은 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예, 그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좀 주춤하는 시장 조정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음, 그 연초 같은 경우는 그동안이 사실은 이제 수요도 한 3년 정도 억눌려 있었고요. 그리고 대출 금리 같은 경우도 뭐 그 기준금리가 사실은 거의 1년 사이에 7배 정도 올랐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로 인한 이제 파급 효과로 인해서 많이 이제 안 좋았었고요. 음,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게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수요도 사실은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좋은 시장을 연초에는 보여줬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안타까운 점은 이게 주거 선호 지역 위주로만 오르고, 그렇죠. 예, 사실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저희가 이제 흐름을 본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뭐 강남부터 먼저 오르니까요. 그래서 마용성 갔다가 이제 다음 뭐 이렇게 가는데 네. 이제 사실은 대출 규제에서 그 흐름은 끊긴 거죠. 예, 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으로 해서 조정기가 일어나고 있고요. 대신에 뭐 대출 규제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네. 근데 뭐 KDI 연구를 보면 어쨌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효력이 있다는 게 뭐 연구의 결과니까요. 네. 뭐 다시 내년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한창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었을 때 예, 예, 뭐 집값이 다시 과열이냐 아니냐 이런 예, 논란도 예, 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어떻게 좀 보고 예, 계세요? 네. 그 거래량 같은 경우는 7월 달이죠. 한 9천 건 정도 됐었고요. 9월 달에 이제 다시 3천 건으로 줄었는데요. 대략 평균이 한 5, 6천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9천 건 정도 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의미 있게 봐야 될 부분은 2021년도에도 뭐 만 건이 넘고 그랬었거든요. 한 달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그 투자 수요도 많았고요. 그리고 법인이 많이 샀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법인 규제도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은 대부분 실수요자들이 사시거든요. 예, 갈아타기 수요도 많고 뭐 이런 분들은 대부분 1주택에서 이제 갈아타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실수요자들이 한 9천 건을 만들어냈다는 거는 좀 의미 있는 수치긴 합니다. 예, 수치긴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뭐 거의 한 3년 동안 이제 수요도 눌려 있었으니까요. 그런 것이 발현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10월 달 같은 경우 아직 뭐 집계는 안 됐습니다. 원래 우리가 한 달 실거래가 네네네. 신고 기간이 한 그렇죠. 달이니까요. 그래서 11월 다 지나봐야지 알 수 있는데요. 저희 이제 제가 이제 운영하는 이제 중개 플랫폼이 그 10월 달 매출이 5월 달하고 비슷합니다. 다시 회복이 됐어요. 9월에 비해서. 네네. 그래서 저희가 5월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 5천 건 정도 되는데요. 한 4천에서 한 5천 건 정도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대출 규제로 인해서 그 줄어든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은 또 6, 7, 8월 달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네. 이렇게 매도 호가하고 매수 호가 차이가 벌어졌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매수자가 지금 선뜻 이제 덤벼들기에 조금 부담되는 시장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좀 준 것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뭐 10월 되면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 7월에서 좀 거래량이 예, 많았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좀 뭐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좀 비싼 그 예, 예, 심리적 그렇죠. 그 마음이 있는데 예, 그럼에도 좀 매수세가 많이 그 이루어졌던 예. 이유는 또 어떤 점에서 차지가 될까요? 일단 음. 지금은 이상하게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고요. 어. 예, 올 초 같은 경우는 금리가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네. 예, 많이 떨어졌다는 말이죠. 은행 대출 예, 금리가 맞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음. 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2%대까지 있었어요. 아. 예, 예, 2.9%겠죠. 예, 그 정도까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은행에서 그 자금을 조달하는 코픽스라고 그러죠. 네. 자금 조달 금리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올 초에 비해서도 사실은 거의 1%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좀 은행권을 규제를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대출 규제는 좀 나눠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네네네. 봅니다. 이게 그냥 그 스트레스 DSR이라 그래서 그거 진행되는 건 내년에도 이제 3단계가 시행이 네네. 되죠. 예, 그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하고요. 그 정부에서 그냥 이게 50년, 40년 빌려주다가 지금 30년으로 줄이고 뭐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안 해주고 있고 뭐 네네. 이런 대출 규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뭐 규정에도 없고 정부에서 그냥 은행권의 팔을 비틀어서 그냥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예,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저 시장이 좀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상금리가 많이 올라서 음. 연초에 비해서 거의 한 1%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대출을 받아보시면 4% 중반대 정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시장이 좀 안 좋아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어쨌든 정부는 대출을 조금 더 예, 지속되려고 하고 예. 또 스트레스 DSR 3단계도 또 맞습니다. 시행이 되고 예. 이러면 대출 받기 좀 어려운 상황이 내년에도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 전망도 나오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집 사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금리보다는 대출의 양입니다. 예, 저희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대출의 양인데요. 지금은 뭐 금리도 올리고 대출의 양도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데요. 근데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 보시면 2019년 12월 달일 겁니다. 그때 이제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아예 대출을 그쵸. 안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이게 뭐 효과가 오래 가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도 지금은 연말에는 원래 네. 대출을 활발하게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연초에 많이 한도가 다 찹니다. 네. 예, 그래서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은행별로 해서 대출 한도를 대충 정해 놓거든요. 그게 뭐 사실은 8, 9월 달에 벌써 거의 소진이 됐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대출을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금리를 올리고 까다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주택 수요자분들도 와보고는 이거 너무 금리가 높다 이래서 그냥 물러나시고 이러는 거니까요. 근데 내년 되면 이제 다시 이게 대출 한도는 세팅이 다시 되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 이제 은행 속성이라는 게 예대금리 차가 주수입원입니다. 예, 그쵸. 그래서 예, 그걸 또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대출 받으러 가보시면 내년에 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지점에서. 그래서 내년 되면 다시 이제 대출 한도가 세팅되면서 이제 그 갈 거니까요. 좀 대출 규제 부분은 지속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은행도 대출을 해주고 이제 수익을 얻는 맞습니다. 구조인데 예. 뭐 그렇다고 대출 규제했다고 자기네들이 영업을 안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좀 황당한 게 지금 신용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이 금리가 높고요. 그리고 제일금융권보다 지금 사실은 뭐 우리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라든지 이런 아파트 입주를 하는데 네. 그 가장 싼 데가 어디냐면 새마을금고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2금융권이 제2금융권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영업하니까 또 이제 정부에서는 제2금융권 또 불러가지고 또 뭐 한다고 이제 그렇죠. 발표도 네.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지금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이제 금융시장이 왜곡되는 거거든요. 이게 별로 좋지도 않고 이렇게 왜곡된 시장이라는 게 다시 돌아올 때 그 영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이제 올 하반기부터 이제 이런 대출 규제를 해서 시장을 막 억누려 놓는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시장이 언젠가는 다시 또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제 오를 수 있는 시장 여건을 만드는 거니까요. 이런 거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 네. 그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아까 이제 매수세가 좀 둔화된 게 네. 대출도 있지만 또 집값이 좀 그러니까 지금은 그동안 거래가 예, 되면서 맞습니다. 좀 호가가 오른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 연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 중에 하나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도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2021년처럼 시장이 다시 뭐 폭등하고 이러는 시장은 이제는 힘들 거라고 저희도 보고요. 왜냐하면 일단 가격 자체에 대해서 주택 수요자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이제 상승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뭐 지금 이제 물가 같은 경우도 이미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한 20% 가까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실제로 집값은 사실 20%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인플레이션 해지를 한다는 기능적인 차원에서 본다 그러더라도 집값은 조금씩은 더 이제 상승하는 것이 맞고요. 예, 뭐 이런 저런 여건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뭐 안정적으로 이제는 움직이겠죠. 대신에 이제 이렇게 뭐 혹자가 이야기하시듯이 폭락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발생하기 굉장히 어렵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고 분양가가 내년에도 사실은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들
많이 있고요. 자재 가격은 지금 좀 안정이 돼 있지만 네네. 또 미국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죠 집권하셨는데 이게 또 관세를 뭐 보편 관세를 10% 물린다 지금 이제 그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르고 네. 하면서 분양가 상승 요인이 많은데 내년에도 분양가가 오르는데 집값이 떨어진다. 그것도 폭락한다. 이거는 사실은 상식전에서 생각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안정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아, 예. 그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하셨는데 네. 혹시 이제 뭐 지금은 뭐 예. 당장 금리가 조금 영향을 덜 주고 있긴 한데 예. 향후 내년에 좀 금리가 변동이 생기면 그럼 부동산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음. 그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대출을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1, 2억 대출 받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뭐 5억씩 10억씩 이렇게 대출을 받아 사시니까 금리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긍정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는 건 맞는데요. 내년에도 아마 저는 그 얼마 떨어질지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은 크거든요. 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걸 바라겠습니까? 네. 당연히 이제 친기업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뭐 금리가 이제 하향 안정화되는 거를 바라겠죠. 근데 이제 여건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재정을 뭐 푼다든지 아니면 뭐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여건상 본다 그래 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예전보다는 좀 폭은 줄겠지만 어쨌든 금리가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예.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변수가 사실은 정부에서 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 DSR이 아니라 예, 정부에서 그냥 은행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금과 같이 관치금융이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걸 계속한다 그러면 영향은 좀 있겠죠. 근데 뭐 예전에도 뭐 계속 대출 규제는 있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 오래 가기는 힘들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네네. 정부가 뭐 집값 안정을 위해서 뭐 전 정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대책은 되게 많이 내놓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재건축도 그렇고 완화에 대한 뭐 취득세도 완화 이런 발표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적용까지 되는지 이런 의문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되는 게 거의 없죠. 그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예,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규제 완화를 많이 했지 않느냐 이러지만 규제 완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는 대부분 이제 뭐 유예시켜 놓는다든지 이런 거고요. 의미가 있는 건 그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뭐 대부분 통과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의미 있는 이제 규제 완화는 거의 하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그로 인해서 규제 기간은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 네. 그 최근에 또 이슈가 아무래도 이제 그린벨트 해제가 아닐까 예, 싶은데 예. 뭐 여러 지역도 있지만 뭐 서초 같은 강남 지역에 예, 예. 또 그린벨트를 풀면서 좀 공급이나 또 이런 주거 불안을 좀 해소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는데 예. 뭐 이 그린벨트 해제가 실제로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예, 저는 사실은 그린벨트 해제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아마 의미 있는 게 사실은 서초구의 네. 그죠 서리풀 쪽인데요. 양재 이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뭐 2만 세대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뭐 예전에도 저희가 그 MB 정부 때 네. 자곡, 내곡, 세곡 해서 그린벨트를 그렇죠. 풀어가지고 네,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 그냥 인프라도 전혀 없는데 가보시면 정말 산속에 그냥 아파트만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30평대가 대략 한 15억 내외에서 그냥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강남에 있는 그린벨트를 푼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강남권 수요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좋은 주택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이제 20억, 30억 되는 아파트를 지어야지 강남권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오면서 집값도 안정이 되고 그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한 10억 정도 되는 데서 오시거든요. 그냥 오셔가지고 강남권 수요가 흡수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오히려 별도의 수요네요. 맞습니다. 그냥 이때 강남에 한번 들어가 살아보지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니까요. 이거는 수요를 흡수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강남 특히나 요번에는 뭐 그 장기 전세로 해서 50% 이상을 신혼부부한테 한다고 하니까요. 이거는 사실은 강남권 수요를 흡수하는 데 의미가 없다. 하여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그 저희가 통계 같은 걸 보면 그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에 입주하기까지 평균적으로 한 12년 걸립니다.
예, 근데 정권이 한 2번 바뀌겠죠. 한두 번. 네, 그래서 장기적인 예, 계획이네요. 맞습니다. 이건 네. 아주 장기적인 이야기고 음. 제일 빠른 게 한 8년인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네. 다음 정권 말미 정도 돼야지 이게 의미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근데 필요한 거는 사실은 2026년이나 27년도에 지금 2년간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15,000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지금 해소하느냐 이 문제인데 뭐 사실은 계속 해야 주택 공급이라는 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네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올기에는 뭐 그렇게 좋은 대책은 아니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뭐 아무래도 실제로 상담도 하시다 보니까 예. 여러 이제 궁금증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내년 좀 부동산 시장 흐름을 전망하는 차원에서 예. 이런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예. 물론 뭐 이제 세대별로 좀 연령별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어떤 조언들 많이 해주시나요? 그 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뭐 그 갈아타기 수요가 많다 보니까 네. 본인이 현재 이제 서울에 집을 가지고 계신데 뭐 다른 데로 가겠다 이런 상담이 많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 가격 떨어지겠습니까?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공급 부족에 대한 게 될 건데 네. 사실은 뭐 올해 이제 지금 아마 입주가 되고 있나요? 뭐 11월 달부터 올림픽파크 포레온 네, 그죠? 네, 네. 입주가 되죠. 네. 그거 12,000세대 입주하고 나면 사실은 이제 없거든요. 서울은. 예, 그래서 그 생각들을 대부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갈수록 어쨌든 수급에 무너진 부분들, 네. 뭐 이게 이제 좀 심각하게 보셔야 될 게 서울은 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 그 제가 알고 있기로 제주, 전남 다음으로 적습니다. 아. 그건 뭐 10년 동안 아파트 인허가를 서울은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지 그쵸. 않습니까? 네. 그냥 땅이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그린벨트 해제해서 한다는 거 뭐 이런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전임 시장께서 한 10년 동안 뭐 인허가를 내준 게 없습니다. 거의. 아하.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입주하는 물량이 극히 적은데요. 그러니까 43.5% 정도만 그 아파트에 사시고요. 지방광역시 가보시면 60, 70%가 아파트에 사십니다. 뭐 80% 이상을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유일하게 서울만 지금 공급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전세 사기 이런 문제 때문에 연립이라든지 오피스텔 이 시장도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들이 아파트로 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쵸. 예. 그런 상황에서 사실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공급 부족이라는 게. 그래서 이 공급 부족 문제가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상승 여력이 더 많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어쨌든 그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내수 경기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쵸. 예, 저도 이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수출은 1년 동안 계속 지금 상승률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내수로 이제 넘어오지를 못하는 게 좀 구조적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집권했다는 거는 내수 경기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뭐 아예 그냥 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보고서를 보면 뭐 우리 그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겨우 2%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럼 1%대로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수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그 어쨌든 그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물론 뭐 1, 2년 내수 경기 안 좋다고 해서 갑자기 뭐 줄어들고 이러지는 않지만 어쨌든 심리적으로 안 좋지 않습니까? 아, 뭐 경기도 안 좋은데 지금 집 사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변수가 또 내년부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그런 수요 부분에서 우려되는 측면은 있긴 합니다. 예. 지금 뭐 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내리면 내리는 대로 무주택자들은 고민이 많을 텐데 뭐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집을 사야 될지를 평가할 때 이제 여러 지표가 있겠지만 뭐 PIR이라 해서 소득 대비 그런 이제 수치를 비교하게 되는데 뭐 되게 그 과거에 비해서 지금 되게 높은 상황이라 집 사면 좀 어렵다 이런 이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무주택자들은 어떤 좀 상황을 좀 취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높으냐 안 높으냐가 사실은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PIR이라는 지표를 쓰는데요. 이게 뭐 가정도 좀 황당하고 설명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긴 하지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참고 자료로 쓸만하기는 한데요. 대부분 비교하시는 분들이 평균 소득, 우리나라 평균 소득이 제가 알고 있기로 4, 5천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서울 아파트를 비교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 비교 대상이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서울 아파트를 평균 소득을 가진 분들 어떤 경우는 청년 세대하고 비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50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일반 평균 소득하고 서울 아파트 비교하면 한 30년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제가 80년도에도 그런 통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80년도에도 한 30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비슷한 소득을 비교해야 되는데요. 네. 서울의 아파트가 전국에서 한 6% 정도 됩니다. 양이. 근데 예. 대부분이 높습니다. 서울이 제일 높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쵸. 아마 서울 네. 외곽도 대략 한 뭐 7, 8억 정도 하기 때문에 지방보다는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준을 따지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상위 10%하고 비교하는 게 맞는데요. 상위 10% 가계의 지금 평균 소득이 월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월 2천만 원. 예, 월 2천만 원 정도 되고 그걸 12억의 아파트하고 이렇게 비교를 네. 해보시면 대략 한 5, 6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PIR 5, 6 정도 수준이면 아주 안정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OECD라든지 IMF 이런 데서도 PIR 통계를 발표하는데 한국이 상당히 낮습니다. 예, 낮게 돼 있는 이유는 거기는 이제 아파트가 아니고요. 주택을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그 주택은 거의 안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하고 연립하고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죠. 단독주택 같은 것도 다 포함해서 통계를 내거든요. 네. 그러면 수도권 또 0%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올랐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한국 분들이 이제 비교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뭐 원베일리 이런 아파트가 뭐 30평대 60억 했다더라. 네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네. 그 외국에 가면 더 황당한 아파트가 많습니다. 제가 본 아파트 중에 한 1,000억 하는 아파트가 1,000억 이요? 예, 대부분 있습니다. 네네. 나라에 가보면.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냥 그들만의 리그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 서울에도 보면 평균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한 12억 정도 하는데요. 네네. 뭐 여전히 저는 10억 이하의 신축 아파트도 꽤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입주하는 이문 휘경 뉴타운이라고 네네. 있는데요. 네네. 거기 최근에 하고 내년도에 아마 입주를 할 건데요. 그 아파트도 보면 20, 30평대가 대부분 10억이 안 합니다. 지금 예, 입주하는 뭐 그런 거는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높은 가격대만 보시면 예, 굉장히 박탈감이 생기실 거고요. 그쵸. 저희도 네. 좀 황당합니다. 그런 아파트들을 보면. 저희가 이제 부동산 쪽에 한 30년 사실은 연구소부터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뭐 지금은 이제 현장에서 사실 거래하는 걸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런 입장에서 보더라도 좀 이건 과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뭐 상해 이런 데 가봐도 평당 3억 하는 아파트도 있고요. 예, 상해가 뭐 우리 국민 소득이 $10,000밖에 안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예, 본인이 이제 어떤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느냐를 보시면 충분히 이제 소득 대비로 해서 매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서울에서도 꽤 있습니다. 있다. 예, 그런 걸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좀 서울에서 그런 소득별로 조금 요망한 지역을 예. 많이 여쭤보실 것 같은데 예, 예. 어떻게 좀 구분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저는 입주장이 이제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네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저희가 이제 공급 물량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보통 입주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대규모로 이제 아파트가 뭐 10,000세대 이상씩 막 그죠. 서울에 입주하는 게 2025년 좀 길게 가면 26년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네. 지금 뭐 내년도에 끝나는 데가 잠실권이죠.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있으면서 그렇죠. 사실은 올림픽파크 포레온만 이제 관심 가질 건데요. 자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 그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라고 또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고 이게도 2,670세대인가 그 정도 네네네네. 됩니다. 그죠? 적지 않고 그다음에 잠실 르엘이라고 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미성 크로바 재건축한 아파트인데 거기도 한 1,9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요, 잠실이. 일반적으로 네. 생각할 때 상당히 큰 단지들입니다. 그래서 한 17,000세대가 사실은 1년 내에 입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 저는 뭐 지금 이제 좀 특이한 상황이 원체 입주 물량이 없다 보니까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도 전세 가격이라든지 매매가가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입주 기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좀 입주 기간이 조금 지나면 저는 좀 금매 같은 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 10% 정도 저렴한 매물들을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그거 하고 그다음에 방배동이 최근에 또 그쵸, 예,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늦어요. 2006년, 7년, 2026년, 맞아요. 27년입니다. 예. 그것도 12,000세대 정도가 한꺼번에 입주를 하니까요.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곧 기간 되시면 뭔가 좋은 상품을 선택하실 기회, 좋은 기회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면 휴경 뉴타운 또 한 10,000세대가
내년도에 입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광명 쪽에도 보면 광명 뉴타운이라고 그거는 뭐 거의 26년까지 가는데요. 근데 양이 많습니다. 예, 엄청난 양이 쏟아지거든요. 뭐 그런 거는 저는 오히려 좋다라고 보고요. 기회가 사실은 거의 2025년 내년이나 내후년 되고 나면 이제 없어집니다. 그런 게 뭐 아시다시피 그 서울은 이제 그렇게 인허가를 안 해준기 때문에 네네. 그 이후에는 이제 나오는 양이 27년, 28년 이때부터 이제 3기 신도시가 나오는데요. 3기 신도시는 사실은 서울은 아니거든요. 뭐 좋은 데가 하남 교산인데 네. 그것도 이제 서울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서울 내에서 기회를 찾으실 수 있는 좋은 뭐 입주장이 생기니까요. 그걸 아예 노려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혹시 지금 이제 뭐 한창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예. 살던 노도강 지역 같은 예, 경우는 예, 예.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노도강 지역도 좀 신축이라든지 역세권 쪽은 뭐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그 상승의 흐름은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이제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제일 많은 데가 그 노원구인데요. 한 9만 채 정도 됩니다. 이게 양이 엄청납니다. 그러네요. 예, 엄청나고 그다음에 이제 강남구, 뭐 송파구 이렇게 가거든요. 5만 채, 4만 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재건축을 하는 여건 자체가 많이 안 좋아져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공사비도 오르고 뭐 금리도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거선호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분양가도 계속 올릴 수 있고 그죠? 주변에 집값이 오르니까 사업성이 계속 개선이 그렇죠.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 우리 그 주거선호지역에 오르다가 이제 노도강 올라야 되는 시점에 지금 정부에서 딱 막아놓은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지방하고 그죠. 그래서 좀 오를까 싶어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또 오히려 안 좋아지는 시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 이를테면 집값이 또 오른다는 신호가 있으면 또 막을 거예요. 근데 집값이 오른다는 신호가 어디서 주로 일어나느냐. 대부분 주거선호 지역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막고, 그리고 또 막고 이러면, 지금 이제 통계상으로 보면 서초구라든지 성동구 이런 데가 거의 올해 7% 정도 올랐어요. 아파트를 말씀을 드리는 네네네. 겁니다. 7% 상당히 많이 오른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평균적으로 오르는 거니까. 뭐 좋은 아파트는 20, 30% 올랐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그 지방이라는 서울 외곽은 거의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상승률은 비슷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20억 아파트가 10% 오르는 거하고 그죠? 그렇죠. 5억 아파트가 10% 오르는 거는 이게 상승 금액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 그러면 상승률도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 외곽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과연 좋을 거냐? 우리가 서울 이제 내에서도 서울 되게- 내에서도 양극화가 아주 심하게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뭐 대치동이라고 우리가 예전에 되게 주거선호 지역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선호 지역이긴 그렇죠. 한데 여기 있는 비싼 아파트가 레미안 대치팰리스라는 아파트인데요. 36억 5천 정도 해요. 30평대가. 그러니까 평당 1억 정도 수준이긴 한데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원밸리가 60억 한다 그러면 비교해 보시면 반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같은 대치동 시기인데. 분들은 좀 황당하실 거예요. 내가 이 아파트가 왜 이렇게 안 오르고 저기는 왜 저렇게 올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상위 10%와 상위 1% 간의 지금 소득 차이도 많이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많이 보시는 그러니까 고소득자에서도 양극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 말은 강남에서도 양극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노도강은 우리가 상당히 힘들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지금 이제 뭐 집을 좀 미뤘다 사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그래도 좀 집을 알아보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뭐 소득이 뭐 이렇게 많지 않다면 그런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서울의 구축이냐, 또 경기권의 신축이냐 이런 입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시나요? 경기권에도 뭐 좋은 지역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그 주거 선호 지역 상급지의 구축이냐 아니면 하급지의 신축이냐 이렇게 놓고 본다면 무조건 상급지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일단 입지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를 아무리 신축으로 멋있게 지어놔도 그 땅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땅은 옮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좋은 읍지로 가시는 게 좋고요. 근데 아무래도 상급지는 가격이 높으니까요. 네. 지금 제일 비싼 게 상급지 신축 대단지거든요. 음. 그렇다 그러면 좀 대단지를 조금 포기하시든지, 그죠? 네. 아니면 이제 평형을 좀 포기하시든지, 음. 아니면 신축을 뭐 준신축, 요즘은 이제 5년 이내를 신축이라 그러시고 5년에서 10년까지를 준신축이라 신축. 그러는데요. 네. 10년 된 아파트도 가보시면 되게 깨끗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10년 네. 내외 아파트 선택하시는 것도 좋고요. 어쨌든 저는 상급지 서울 내에 머무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음. 예,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아까 평수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예. 국민 평수가 좀 이제 예. 작아지고 있다. 예. 그래서 뭐 20평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지는 상황도 예. 나타나는 것 같은데 좀 예. 그런 평수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까요? 예, 그 한국 분들이 큰 거 좋아하시는 건 맞긴 한데요. 뭐 지금 현재 또 우리나라의 그 통계로 보면 1인당 그 주거 하시는 면적이 좀 적은 편이에요. 해외에 비해서. 그래서 뭐 넓히는 차원에서 30평이 맞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하시는데요. 일단 30평대가 많이 지어졌고요. 20평대가 좀 희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평당 가격이 높은데 서울이죠. 서울의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보시면 20평대가 평당 가격이 제일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20평대를 선호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뭐 서울 외곽이나 아니면 지방 같은 경우는 40평도 나쁘지 않고요. 예,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평당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걸 부담하기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생기느냐 그러면 뭐 그 셀프 스토리지라 그래가지고 네네. 창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전엔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저 외곽 지역에 이렇게 그쵸. 컨테이너 네. 갖다 놓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사 가는데 좀 안 맞아가지고 한 달 동안 놔둔다든지 인테리어 한 달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도심 내에 창고들이 도심 내에, 생깁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자꾸 공간이 좁은 데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그건 아마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해 본다 그러면 그렇게 저 평당 가격이 높은 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좁은 면적을 선택하시는 게 좀 좋고요. 네. 그리고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 도심이나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신축 대형이 제일 괜찮습니다. 예, 지금 왜 그러냐 그러면 신축 대형이 없어서 그래요. 신축 대형. 뭐 주변에 이제 아파트 가보시면 40평대가 한 동 정도 있고요. 50평대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신축 대형이 거의 안 지어지는데 과거에 신축 대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구축 대형들이 많은데 네. 이분들 중에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신축으로 가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자산도 있으시니까. 그래서 일례를 들면 그 반포동에 보면 반포자이라든지 레미안 네. 퍼스티지라고 이제 조금 있으면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예, 이 아파트가 20년이 되면 좀 불편하거든요. 뭐 사시는 데는 지장은 없으세요. 좀 네. 원래 집이란 게 고치도 살고 이렇게 그쵸. 하시는 네, 거지 네. 않습니까? 근데 좀 불편하신데 자금 여력이 계시는 분들은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예, 신축 대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있는 데가 원밸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도 이제 10년 차 되고 넘어가는 김에 좀 새 아파트로 가시려고 하는 수요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반포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 70평, 80평대가 300세대, 200세대씩 이렇게 있어요. 이게 펜트하우스가 아닙니다. 네네네.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어플 같은 데 보시면 300세대, 200세대 돼요. 그리고 90평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 100세대 될 거예요. 이런 한 5, 600세대, 그 단지만 해도 한 5, 600세대 됩니다.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좀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은 지금 뭐 주거선호 지역의 신축 대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내가 어떤 아파트를 사느냐에 따라서 좀 선택하시는데 좋은 아파트가 좀 달라진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무주택자도 그렇지만 예. 유주택자들, 특히 예. 1주택자들이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갈아타기에 뭐 적정한 시점인지 아니면 또 방법들은 어떨까요? 네. 올 초에 아주 좋았는데요. 네. 갈아타기. 올 초에. 올 초에 아주 좋았습니다. 네. 예,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지금은 뭐 또 조정기니까요. 또 그 갈아타기 하시는데 나쁜 여건은 아닌데요. 이제는 조금 손해 보시면서 갈아타기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가야 되는 데는 많이 올랐고, 그죠? 네. 내 건 별로 안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손해 보시면서 갈아타기 하셔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뭐 갈아타기를 계속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좀 손해 보고라도 손해 보더라도 나중에 보면 이득일 거예요. 저는 이제 대략 한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앞으로는 이제 많이 오를 거다. 예,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상승폭이 상당히 힘들 거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높은 분들만 지금 계속 소득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20억 이하인 아파트 중에서 20억이 될 수 있는 아파트는 괜찮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아파트들은 앞으로 상승률에서 차이가 날 거다. 근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액도 높고 상승률도 높다 이러면 이게 벌어지는 폭이 옛날하고 완전히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예,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고르시는 게 좋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추세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갈아타기 하는 분 중에 두 단계 이제 이렇게 갈아타기 하는 분들도 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급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오를 거를 보니까. 그래서 서울의 외곽에 계시는 분, 저 경기도에 사시는 분인데 네. 서울에 이제 마포라든지 막 이렇게 용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아타기 하시는 걸 저희가 두 단계라고 보거든요. 또 자금을 많이 투입해야 예, 되잖아요. 자금을 많이 투입해야 네네.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손해를 보시면서도 이제 갈아타기 하시는데 자금을 더 투입하고 네. 이렇게 해서 갈아타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단계를 이렇게 갈아타기 하셔야 되니까 네. 월세로 사시면서 본인 전세로 전세로 살아야 된다 생각하면 갈아타기 하는 게 한 단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전세금도 빼자 이러면 한 두 단계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금도 빼고 월세로 가시면서 또 이제 좀 외곽 지역에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세도 많이 떨어집니다. 1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네. 월세 사실 수 있는 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시면서 아예 그냥 갈아타기 하시는 분, 뭐 이런 수요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바보가 아닌데 지금 뭐 집이란 게 그죠? 예, 뭐 일생일대의 그저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이 과거와 같은 연끌의 방식은 아닌 거죠. 아, 연끌은 그게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연끌인데요. 연끌을 안 해줍니다, 은행에서. 여러분 한번 가서 내가 내 소득의 정말 그 40%가 DSR이 40%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트레스 DSR로 해서 35% 정도로 아마 줄었을 거고요. 그리고 은행 가보시면 한 30% 해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소득의 한 30%를 내는 거는 적절합니다. 예, 우리가 외국에서도 그 기준을 한 30%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한 30% 이렇게 대출을 갚으시는 거는 아주 일반적이고요. 야, 30%나 내가 소득에 갚아야 되냐? 원래 그렇게 갚고 나중에 이제 은퇴하실 때쯤에 다 갚으시면 그때 주택연금 하시고 이게 외국에서 그냥 사는 방식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전세 가격도 이제 뭐 많이 오른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예. 면에서 갭 투자에 대한 뭐 수요나 예. 뭐 갭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나요?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 연초는 한 5% 정도였는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저희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뭐 저희가 그 한 달에 1,000명씩 정도 사시려고 하는 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계로 내볼 수가 있는데요. 한 거의 5%대였다가 지금은 거의 30%대로 조금 늘었어요. 네. 그리고 네. 대출 규제가 있으면 조금 늡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무슨 옛날에 이제 갭 투자는 그 뭐 지방에 뭐 공시가 1억 아파트를 뭐 수십 채 사고 그리고 다주택자가 막 갭 투자 많이 하고 이런 시장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대출 자기가 이제 그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여건상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안 되니까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사두는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들어갈 걸 예, 염두에 맞습니다. 두고. 2년이나 4년에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리고 한 채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팔고 뭐 갭 투자한다든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전혀 투자 수요는 아닌데요. 어쨌든 갭 투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대출 규제가 계속되면 네. 갭 투자 하시려고 하는 분이 예전에 보면 거의 50%가 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늘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뭐 일단 그 무리하게 갭 투자 하시는 것도 사실은 좀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본인이 이제 자금 여력에 맞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두 분이서 이제 요즘은 버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쵸, 뭐 보통. 월세로 가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를테면 대출을 이제 너무 많이 끼시는 거는 사실은 좀 부담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월세로 가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양 시장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뭐 그동안 이제 부동산 PF 부실 예. 문제 때문에 한참 예. 건설사들이 어렵다는 얘기도 예, 나왔었고 예, 예. 근데 또 지금은 조금 그런 얘기들이 좀 들어간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안 지금 나오죠. 분양 시장과 좀 PF 시장은 예. 어떤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4월 위기설부터 시작해서 제가 6월, 7월까지 들어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계속 그 언론이나 방송에 나와서 드렸던 말씀이 뭐냐 그러면 PF가 정말 문제가 생겨가지고 완전히 다 자빠지고 진짜 고위험 이런 PF들이 자빠졌을 때 정부 예측으로 한 30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시중은행 5대 시중은행이 농협까지 넣으면 이게 1년에 영업이익이 30조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금융 시스템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폭락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보면 엄청난 일처럼 이야기했는데요. 요즘은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PF 문제는 일단락 됐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예, 정부에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2대국인데 30조가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금융 시스템을 그죠 건드리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가 이제 그 지방입니다. 네네. 지방의 이제 미분양 같은 경우는 계속 80%가 지금 한 2, 3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이제 구조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지방에 많으냐 그러면 뭐 일단 그 지방에 가서 사는 분이 없고요. 예전에는 이제 서울에서도 필요하면 지방 가서 사시고 이렇게 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거의 없는 거는 뭐 당연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라든지 똘똘한 한 채로 모는 이 규제 때문에 사실 그런 면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지방의 80%의 미분양을 사실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예전 정권에서는 계속 했던 건데요. 네. 5년 양도세 면제를 시키면 됩니다. 예, 그걸 하면 되는데 이 정부에서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 법을 바꾸는 건 아닌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시행령으로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지금 쓰는 정책들은 대부분 이제 그 서울을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금방 이제 대출 규제 같은 경우도 지방하고 차별화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생각하지만 지방 지금 가보시면요 거래가 거의 딱 끊겨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대출 규제는 하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DSR은 계속 네네네. 도입하고 있고요. 지방이 훨씬 더 민감합니다. 이런 거에서 뭐 서울 외곽이 민감하듯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정책을 쓰면 네. 지방은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양시장 자체도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해서 해도 분양이 되는데요. 지방은 시세보다 낮아도 분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는 지방 경제에 별로 좋지가 않은데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좀 뭔가 대책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예. 좀 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이 정책을 양분할 필요도 좀 예,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거는 네. 계속 저희가 이야기해 왔던 건데요. 뭐 계속적으로 안 하네. 물론 이렇게 다르게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DSR 뭐 빨리 도입하는 건 서울하고 하지만 언젠가는 도입하거든요. 네. 그리고 영향은 적지만 계속 지금 규제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방은 지금 스트레스 DSR 쓸 여지가 없습니다. 거의. 예, 뭐 지방에서 많이 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건 좀 풀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예. 사실 뭐 부동산 PF 문제는 뭐 좀 이슈가 된 게 아무래도 태형건설 사태 예, 이후에 그때부터. 뭐 여러 가지 좀 중소건설사들에 대한 위험이 나오면서 그랬는데 그렇죠. 예. 이게 그렇게 좀 뭐 어려웠던 상황들이 이렇게 쉽게 또 이렇게 해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상태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은행에서 정리를 하고는 있는데요. 네. 아마 적극적으로 지금 정리는 조금 미뤄두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미뤄두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뭐 그 입주하는 상황까지 와가지고 미분양인 경우에는 저는 뭐 사실은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네. 예, 그래서 정리도 하고 있으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입주가 되면서 해소되는 부분들도 있고 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지방입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분양 시장의 뭐 공사비나 여러 예. 가지 문제 때문에 고분양가에 대한 예. 이슈가 있는데 그래서 청약 같은 것들도 과거처럼 좀 열기가 물론 잘 되는 지역은 잘 되지만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고분양가는 앞으로 좀 계속 될 거라고 좀 보시나요? 예, 저희가 이게 자재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네네. 자재하고 이제 인건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재비는 좀 안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하시면서 아마 이게
그 재정을 확대하고 그죠? 그다음에 보편관세 도입하고 이러면 이게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자재도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자재가. 그래서 특히나 또 환율도 올라가면 이게 수입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오르는 요인이 또 다시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인건비는 계속 올라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이게 인건비를 차별해서 적용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현장에 되게 많은데요. 이분들이 일단 생산성이 엄청 떨어지고요. 우리나라 노동자의 거의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성도 엄청 떨어지고 뭐 숙련 공급도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 나간 상태니까요. 그리고 그 임금도 거의 똑같이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환경이나 안전에 대한 규제 같은 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뭐 내년부터 이제 제로 건축물 인증제가 도입되는데요. 이거는 뭐 이게 LH에서는 한 5% 정도밖에 안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언론에 얼마 전에 나온 거는 20% 올리는 요인이다라고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대략 한 10% 정도는 되겠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거 생기면 예전에는 그 10명 그 근로자에 대해서 한 명의 그 담당관이 있었으면 이제는 5명에 한 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공장에서 조립해 오지 않는 한 이건 방법이 없다. 예, 해외의 건설공사 현장은 대부분 이제 가져와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일본은 이미 아마 오래전부터 그랬고요. 제가 2010년도에 대학에 있을 때 안식년 했을 때 예,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제 현장 공사가 너무 많아요. 그럼 현장 공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사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PF 문제도 있고요. 이게 외국에는 그냥 시행사가 큽니다. 뭐 여러분 그 대통령 되신 트럼프도 시행사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모리라고 잘 아실 겁니다. 모리 빌딩. 뭐 이런 데도 시행사입니다. 시행사가 시공사보다 더 큽니다. 예, 그런 데들이 이제 시공비를 쥐어짜서 이제 하는 방식인데 우리는 반대거든요. 시공사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리고 PF를 하려면 시공사에서 그 책임준공이나 이런 보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리스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사비에 올리겠죠. 근데 전체 공사에서 공사비가 제일 큽니다. 예, 땅값이라는 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하에서는 시공비라든지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뭐 공사비는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지금 서울에 4개구밖에 없다 예, 보니까 그렇죠. 여기서 분양이 이루어지면 뭐 절대적으로는 좀 비싼 가격이지만 또 비교해 보면 싸죠. 시세 대비. 시세가 싸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몰리고 몰리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좀 청약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옥석가리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잘 되는 데만 잘 되겠죠. 네네. 근데 서울은 뭐 최근에 시세하고 비슷해도 이렇게 분양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울은 이제 크게 왜냐하면 분양가가 계속 오를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니까 아, 네. 지금 분양가가 싸다. 그래서 그냥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가 그러면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 공급이 부족한 가장 큰 요인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예전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은 다 적용이 됐었어요. 아시다시피. 그쵸. 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지방도 많이 있었고요. 네네. 뭐 경기도도 상당한 지역들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지역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 있으니까 건설회사들도 분양하기 좀 부담되고 예, 이런 측면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지금 공급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니까요. 사실은 뭐 분양가 상한제는 없어지는 게 맞긴 한데요. 그 강남에 그렇게 싸게 분양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그 당첨되는 사람이 몇백 대 1에서 그죠? 그렇죠. 또는 네. 몇천 대 1에서 다 한 네. 명만 혜택이 네. 있는 건데 로또라는 왜 거죠. 로또인데 그 뭐 무슨 사행심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그걸 할 필요가 있는지는 저는 좀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분양가는 시세보다 높은 게 맞아요. 외국에는 다 높게 분양합니다. 그 이유가 3년이나 4년 후에 시세잖아요. 네. 그럼 3년이나 4년 후는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나 소득 증가율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지금보다 높는 게 맞거든요. 뭐 이렇게 충격이 오지 않는 한. 그러면 분양가를 높이는 게 맞는데 지금은 한국 분들은 대부분 이게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네. 지방 같은 경우는 공사비를 얹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되니까요. 예, 더 문제가 되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아파트 시장 얘기를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네. 뭐 이제 비아파트 시장도 예, 예, 어떻게 보면 아파트와 비교하면 또 양극화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비아파트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게 뭐 대표적인 게 연립하고 네. 오피스텔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거 쪽은. 음. 비아파트 시장은 지금 월세는 꽤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한 2, 3년 전에 아마 60만 원대 월세를 받으셨던 분들은 지금 거의 80만 원 가까이 받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특정 지역, 이를테면 주거선호 그 도심이라든지 이런 직장이 많은 데와 대학이 몰려 있는데, 그럼 우리가 신촌이나 이대 쪽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런 데 원룸이 100만 원 합니다. 음. 근데 제가 일본 안식년 갔을 때 원룸이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보고는 이게 원룸에 100만 원에 누가 사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이제 물론 이제 한창 오래 전이긴 합니다만 네. 우리도 이제 비슷한 그 원룸이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 월세는 지금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오피스텔이나 연립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짓지를 못하거든요. 네. 이게 분양이 되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사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짓지 않으니까 훨씬 더 이제 가격은 월세는 올라갑니다. 근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매수세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짓지는 못하고 월세는 계속 오르고. 근데 월세가 어느 정도 오르면 수익률이 상당히 나올 거예요. 그죠? 원래 우리가 그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원래는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는 담보대출 이율이 높습니다. 당연히 이건 상업용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마 낮을 거예요. 우리 주택담보대출 하도 정부에서 1%포인트를 올려놔가지고 네네. 지금 신용대출보다도 주택담보대출이 높고요. 아마 상업용 하시는 분들도 해보시면 상업용이 낮을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굉장히 뭐 투자하시기 좋은 여건이긴 한데요. 근데 그게 이제 월세가 자꾸 오르면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아마 덤벼드시겠지만 그거는 저는 당분간 2, 3년 내로는 힘들 거라고 봐요. 원체 지금 충격이 컸었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전세를 못 돌려주는 것도 다 전세 사기라고 이게 놓는 바람에 전세 시장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세가 이게 되어야지 투자하는 분들도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짓고 뭐 민간에서 짓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항상 공급을 이야기하지만 수요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이라는 거는 안 짓습니다. 여러분 그 내가 사업자인데 그쵸. 수요가 없는데 짓겠습니까? 안 짓잖아요. 네. 그럼 계속 공급 부족하고 그럼 월세는 계속 오르고 그게 이제 누구한테 피해가 갈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비아파트 시장은 현재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일본 얘기도 잠깐 예. 해주셔서 그 아무래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이제 일본과 비교하는 분들이 많고 예. 또 어쨌든 고령화가 뭐 되고 있는 건 또 현실이기도 예, 하니까 빠르게 되고 인구 있죠. 감소와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좀 고령화가 일본 시장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비교했을 때 예.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지. 일단 나눠서 보셔야 되고요. 계속 네. 말씀드리지만 네네. 수도권은 우리가 인구는 지금 내국인은 줄고 있거든요. 음. 벌써. 네, 내국인은 줄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아직. 그거는 이제 뭐 재외국민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외국인분들 들어오시고 하다 보니까 늘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언젠간 줄 거예요. 그죠? 예, 주는데 지금 벌써 이미 지방은 줄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가 줄더라도 수도권은 늘 거예요. 예, 수도권은 늘 거고 수도권에 느는 인구의 상당수는 이렇게 전입 인구 통계를 보시면 20, 30대가 한 50% 됩니다. 예, 그 지방에서도 유출 인구를 보면 그 50%가 20, 30대예요. 예, 그리고 60대 넘는 분들은 그리고 50대, 60대, 50대는 이미 뭐 거기서 잡을 가지고 계시고 그죠? 60대 이상은 이미 은퇴하셨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안 떠나시거든요, 지방을. 뭐 굳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집값도 비싼데, 그쵸. 뭐 내가 지금 은퇴해가지고, 그죠? 현금도 부족한데 그렇게 할 선택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십니다. 그래서 노령화나 고령화가라든지 인구가 감소하는 데가 어딘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대부분 이제 지방입니다. 근데 서울 수도권 그리고 뭐 서울 주거선호 지역 이런 데는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아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 서리풀 쪽에 공급을 하면 외부에서 확 들어올 거예요. 그게 가격이 뭐 제가 볼 때 뭐 30억씩 이렇게 분양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양을 분양을 한다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강남에 산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 수요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어느 쪽에 있느냐를 보시는 게 좋고요. 저는 최근에 이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일본 같은 경우도 네. 말씀드리면 그 도심의 그 타워 맨션이라고 해서 우리 주상복합 같은 건데요. 그거는 제가 있을 때부터 계속 올랐어요. 10년 동안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오르는 아파트는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면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요. 뭐 강남, 마영성, 뭐 동작구, 광진구 이런 거 다 그냥 괜찮은 지역이니까요. 근데 경기도만 되더라도 이제 라인으로 바뀔 거예요. 네. 그래서 GTX 라인 지금도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라인 이래가지고 판교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그죠 용인으로 해서 뭐 동탄까지 가는 이런 라인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오를 거고요. 나머지 지역은 잘 안 오르겠죠. 지방은 이제 점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해운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부산에 해운대 중에서도 자동, 우동, 중동이 있거든요. 그 중에 바다 보이는데 우동 여기만 이제 사람들이 의미가 있지. 대부분 이제 부산의 주거 선호 지역이라면 해수동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해운대 수영 동네 이야기하는데 이게 계속 지속될까? 이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선택하느냐가 인구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혹시 이제 서울도 근데 사실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건 예, 마찬가지일 맞습니다. 때고 예. 뭐 장기화되면 서울에 집 가신 분들이 은퇴하고 이제 뭐 연금 생활자가 되다 보면 예. 또 그 집이라는 게 이제 뭐 빚내서 많은 빚을 지서 살기 예.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들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희가 외국에서도 연구를 많이 네.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베이비 부모가 그 세대가 좀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어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국 전쟁을 겪다 보니까 원래 전쟁 후부터거든요. 그래서 외국은 대부분 이제 그 2차 대전이 끝났다 45년부터가 베이비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본도 뭐 단가이 세대라는 게 40년대생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한국 전쟁으로 오히려 인구가 줄었거든요. 많이 줄었어, 몇백만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이 53년, 뭐 54년 이때니까 이제 55년부터 이제 베이비 부모가 확 생깁니다. 그래서 외국에 비해서 이제 베이비 부모가 적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연구들이 좀 빠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연구를 보면 집을 안 파십니다, 대부분. 예. 그래서 이게 그 자기 집에서 그냥 계속 계시다가 그렇죠. 죽는 분들, 죽으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실버타운이 아주 극히 적은데도 문제가 없이 돌아가는 거는 그런데 잘 안 가시려고 해요. 그래서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면 실버타운이 편하거든요. 가면 뭐 밥도 주고 뭐 그게 운동도 시켜주고 다 하는데도 친구들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조성이 돼 있고 한데 이게 노인분들이 노인하고 같이 있는 걸 별로 좋아 안 하십니다. 예, 젊은 분들하고 이렇게 부대끼면서 있는 걸 훨씬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주거 선호지역에 계셨던 분들이 잘 안 떠나요. 예, 그래서 계속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가 확 이렇게 팔고자 하는 수요가 있느냐 하면 외국의 연구를 보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보유하고 계시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연구가 많냐 그러면 이렇게 베이비 부머들과 MZ 세대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미국에서는 뭐 Z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런 세대들이 그 도심의 좋은 아파트를 두고 경쟁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주거선호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쟁하지 않을까라고 그리고 특히나 또 최근에 이제 늘어나고 있는 주택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본다 그러면 주택연금을 하시면 팔 수가 없거든요. 내가 지금 계속 돈을 받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팔겠습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증여 같은 거는 뭐 최근에 좀 줄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증여를 보실 때 유심히 보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직거래가 요즘 좀 늡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 10% 가까이 되는데요, 직거래가. 근데 직거래를 보시면 대부분 이제 30%, 20% 정도 떨어진 가격에 직거래를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증여성 그냥 직거래라고 거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치면 증여를 하면 5년 내에 파시면 아주 상당한 세금 부담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래서 이런 저런 걸 고려해 본다 그러면 과연 이제 집이 많이 나올까 은퇴를 하신다고 해도 특히나 이제 요즘 매입하는 세대들을 보면 60대 이상의 비중이 예전에 한 10년 전에 한 12, 13%에서 지금은 20% 가까이 돼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더 사시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이러면 우리 베이비 부모들은 자제분들이 두세 분 정도 되세요. 이분들 것까지 내가 사는 것까지를 실수요로 생각하세요.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최근에는 이제
지방에서 서울 걸 사주시는 분들이 네네. 많거든요. 네, 그쵸. 그게 네. 당연히 자제분들이 대학을 갔거나 아니면 뭐 안 되면 이제 직장이라도 서울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집을 사줄 때 물론 뭐 아주 비싼 거를 사주기는 힘든데 네네. 그래도 뭐 한 7, 8억 정도 되는 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좀 끼고 또 본인도 보태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사주시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뭐 두세 개 정도는 더 살려고 하는데 그걸 어디서 사느냐? 대부분 다 서울이에요. 예, 그래서 어디를 이제 어떻게 사시는지를 좀 유심히 보시면 이제 네네. 그런 것들을 예측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